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다겸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무역영어 첫 시간이죠. 그래서 이 무역영어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책에 들어가기 전에 차례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니까 1부부터 쭉 나와 있죠. 7부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록 쪽을 가시면은 우리 기출문제 기반을 해서 각 과목별로 100문제씩 출제가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모의고사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부터 해갖고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1부는요, 우리가 무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무역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감을 좀 잡는 파트예요. 그리고 2부의 무역 계약이라든지 무역 결제, 그 다음에 무역 운송, 보험, 클레임, 이쪽이 이제 실질적으로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무역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무역 계약이 체결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든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료에 대한 내용들도 이 파트에 좀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부, 6부, 7부 해가지고 우리 무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관세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대무역법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추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3가지 과목이 있죠. 그래서 앞에 2가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출제가 되고, 마지막에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또 한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조금 내가 자신이 있다 혹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아마 크게 2가지 타입으로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과목이 제일 어렵다라고 느끼실 거고, 영어에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2번째 과목이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 무역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첫 번째, 2번째, 3번째 과목 구분 없이 다 어려운 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요, 이 한글로 이론을 배우시고 또 한글 내용으로 또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참고하시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영문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100문제씩 과목별 100문제씩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과목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무역이 이런 거구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데, 학습하시는데 조금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짝 넘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득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이긴 하지만 그렇게 맞는 건 너무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평균 한 75에서 85점 정도를 획득하실 수 있게 이 책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100점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 내용이 아마 2배가 돼야 되고요. 강의 시간도 2배, 3배가 돼야 될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영어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살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과목 합쳐서 총 75문제죠. 그래서 그 과목별로 어떤 스타일의 유형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신 다음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몇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파트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보시고, 근데 제가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다 설명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인코텀즈가 뭔지 CISG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직 공부 시작을 안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뭐 수험 정보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영어의 기초 부분이죠. 자,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을 보면은 여기 학습 포인트가 장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부별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느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고 각 장별로 우리 시험을 봤을 때 출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평균값을 잡아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처음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 자, 뭐 기출 트렌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무역영어 기초 파트는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무역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전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 가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론 문제가 나오는 거죠. 심화해서. 이후 무역 절차 등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 또한 1장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영어의 주요 표현은 여기 뒤에 가 보시면은요. 이제 무역영어, 무역서신에서 사용이 되는 영문 표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1과목과 2과목의 무역서신 관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무역 표현을 정리해 놓은 부분으로 2회독 이상은 필수로 요구된다. 해당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 내용들이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토익 시험 한번 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토익 시험을 보다 보면 리딩 파트에 항상 서신이 나와 있고 그 서신에 해당하는 주제를 찾는 문제 아니면 빈칸 뚫어놓고서 여기에 들어가서는 적절하지 않는 문장은 무엇인가 이런 거 묻는 문제 나왔었죠. 그게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익은 뭔가 되게 뭐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우리 무역영어 시험에서는 무역에 대해서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역에 대한 관점을 되게 다양하게 가져가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과목과 2과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무역 서신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무역 서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실무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인 내용들만 학습해서는 맞추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 이론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들까지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은요. 제가 따로 실무적인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실무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크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맞추고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해당 파트에서는 뭐 무역서신의 5C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거래 형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뭐 출제 빈도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1장의 무역영어의 기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영어라고 하면요. 무역이랑 영어랑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무역은 뭔가 물건을 거래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근데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꼭 한국하고 다른 나라 사이에 뭐 수출 거래를 하든 수입 거래를 하든 그런 거래들을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는 제가 뭐 특별히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무역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한글이 사용이 되면 참 좋겠는데
웬만해서는 다 이제 영어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무역 영어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무역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무역에 해당하는 서류들 혹은 무역 거래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이메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대금 결제 같은 경우에도요.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 결제를 하면서 달러화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런 영어라든지 아니면 미화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영어에 해당하는 언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요. 거래 단계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든 아니면 추가적인 주문을 하든 혹은 주문을 취소를 하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무역영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번에 무역영어의 의 볼게요. 국제무역 거래에서는 모든 의사의소통이 영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 제의에서 청약과 승낙, 주문, 대금 결제가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호 의사가 교환되고 있다. 무역영어란 국제무역 거래에 사용되는 영어로서 일상 영어보다는 표준적이고 문어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상거래에 이용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뭔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문을 할 건데 지금 너무 단가가 비싸니까 조금 할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무역거래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예요? 할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문을 많이 하면 우리가 대량 거래에 따른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캐시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라든지 이렇게 할인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현금 할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무슨 종류의 할인인지는 알아요. 근데 이게 영문으로 바뀌어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뭐 해당 기업이 됐든 아니면 개인 간 거래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거래를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1대1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온라인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 혹은 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가서 구매하는 경우 사실은 이게 무역이라는 타이틀을 조금 벗어나서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거래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미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각 단계별로 이론적인 내용들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때 국내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이게 수출자하고 수입자, 즉 거래자가 수출자하고 수입자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무역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또한 국제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의 영문 서신의 작성 능력은 필수적이다. 아무래도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한국말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국제적 기업의 경영 관리자는 물론 이러한 기업의 종사자는 영문 서한의 작성 및 활용이 업무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2번의 무역영어의 구성, 무역영어는 무역 서신, 이게 큰 하나의 파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무역 서류.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서류는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국제무역 법리를 포함한다. 국내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요.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한국에 있는 상법에.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이랑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거래를 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기가 참 애매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법을 따르고 싶고 미국 사람은 미국법을 따르고 싶고 서로 유리한 거,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를 따르고 싶겠죠. 근데 상대방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저 사람 국가에 위치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면은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무역 거래에서는 특정 국가의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를 만들어 놔요. 즉 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협정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 국가하고 B 국가가 거래할 때에는 요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규정들을 갖고 와서 거래를 체결을 하고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이 사실은 우리 그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CISG라든지 뭐 인코텀즈라든지 UCP라든지 이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공부를 안 하면은 또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러려면은 최대한 우리가 쉽고 이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원활한 무역 거래를 위해서는 영문, 무역통신문의 이해와 작성이 필수적이며 각종 무역 서류를 올바로 작성하고 취급하기 위해서는 무역 실무 지식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 거래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 법규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역 서신은 이처럼 해외 무역 거래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다양한 형태의 서신으로 이메일, 팩시밀리 전문, 항공 우편 등이 있다. 근데 우리 요즘 세대는 어때요? 대부분이 다 이메일로 하겠죠. 거의 99% 이상이 이메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은 내국 거래와 달리 원거래에 있는 거래선과의 교신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이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정확한 문장 표현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선이에요. 그렇죠? 전화로 하게 되면은 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게 되죠. 그렇지만 전화로 하게 되면은 단점이 뭐냐? 일단은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내가 뭐라고 했는지, 물론 녹음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화 통화는 어떤 증거가 남기에는 조금 불충분하다. 이런 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어려운 개념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전화로 이해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꼽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메일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서신을 읽고 흥미와 기대를 느끼고 서신의 제안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정적이고 미온적인 표현보다 적극적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작성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한번 읽어보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뭔가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 거 없죠.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아 이거 뭐 당연한 얘기구나, 긍정적인 얘기구나 이렇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에 무역 절차를 보시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니까 일반적인 무역 절차라고 나와 있죠. 이 상세한 내용들은 뒤쪽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면 Overseas Market Research, 해외 시장 조사,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구매할 건지에 따라서 어떤 시장에서 어떤 물품들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Prospective Buyer, 그 다음에 거래처를 선정을 해야겠죠. 여기는 지금 셀러 기준으로 쓰여진 거예요. 매도인, 물건을 파는 사람. 비즈니스 프로포절, 그렇게 거래처를 선정을 했으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거래를 하자라고 제의를 한다는 겁니다. 크레딧 인콰이어리. 근데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당사자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용이 괜찮은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물품을 판매하는 매도인, 즉 셀러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매수인, 바이어,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먼저 보내줬는데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돈을 다 날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거래에서는 이 신용조회가 거의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본사하고 지사 간의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신용조회까지는 필요 없겠죠.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신용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인콰이어리, 신용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이 상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replies to inquiry까지, 그 다음에 offer, 이 상품에 대한 확인이 끝났으면은 오퍼라는 청약의 행위를 하게 돼요. 내가 당신하고 거래를 이러한 조건으로 하고 싶다라고 보내는 게 오퍼이고요. 이 오퍼에 대한 내용, 제안을 받은 사람이 그냥 100% 수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보통 보면은 가격이 가장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격을 보고서 마음에 안 들어서 변경해서 상대방에게 보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새로운 제시, 새로운 청약을 구성한다라는 게 카운터 오퍼고요. 그 다음에 확정 청약 혹은 주문이 송부가 되고 그렇게 청약이 확정적으로 송부가 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조건은 내가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겠다 라고 한다면 acceptance, 승낙의 행위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계약이 체결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품을 배에다가 만들어서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를 하면 물품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종료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바이어가 수령한 물품에 대해서 뭐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갈등 사항을 해결을 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이 종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에 변수도 많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는 경우 또는 뭐 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해당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언급을 또 해드릴 거고요. 자, 다음에 2번에 계약의 관점에서의 무역 절차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무역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게 되면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해당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단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종료되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파트를 꼽으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행 단계하고 종료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행 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금 결제하는 것도 그렇고, 물건 만들어가지고 배에다가 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종류는 한 개 혹은 두 가지 파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 진짜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여기 이행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각 단계별로 뭐 주요 서류라든지 주요 규정이라든지 뭐 비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를 조금 더 한번 대략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 무역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아까 전에 일반적인 무역 절차 앞쪽 단계에서 보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를 선정하고 또 뭐 그 전에 해외 시장을 조사를 하고 이런 단계가 쭉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셀러가 됐든 바이어가 됐든 서로 상대방에게 거래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게 승낙의 행위로서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행 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물품을 셀러가 만들죠. 혹은 다른 쪽으로부터 구매해 오죠. 이렇게 조달하거나 확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운송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을 운송하면서 이 물건이 로스가 나거나 손실이 나거나 손상이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의무, 셀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계약상 공급을 받기 전이라도 뭘 해줘야 돼요?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쫙 여기 이행 단계에 들어가 있고, 종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클레임을 안 받아줬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명확해요. 그러면 제3자를 끌어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판,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내 권리를 찾는다든지. 뭐 그런 단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 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재 내용은 결국에는 요 파트, 요 파트, 요 파트를 학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무역거래 기본 당사자의 명칭. 요거 지금 봐서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무역 계약, 즉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계약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그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운송 단계예요. 운송 단계. 그럼 중간에 분명히 물품을 운송해주는 운송인이 있을 거고, 이때 매도인의 명칭은요, 보통 쉬퍼, 송하인이라고 하거든요. 물품을 보내는 사람인 거죠. 이 쉬퍼가 캐리어, 운송인한테 물품을 전달하면서 운송을 의뢰를 하고, 그 운송인은 누구한테 물품을 가져다 줘요? 컨사이니. 얘의 명칭은 수하인이거든요. 결국 얘는 셀러, 매도인이고요. 수하인은 바이어, 매수인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리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뒤쪽에서 한번 쫙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제2절 볼게요. 무역 서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무역 서신을 작성을 할 때 과연 어떠한 원칙들을 지키면서 작성을 해야지 거래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높은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1번에 원칙은요. 5CS 원칙이 있어요. 5CS라고 해서 이게 C로 시작되는 거 5개를 모아놓은 원칙이거든요. 보겠습니다. 1번에 클리어니스, 명확성의 원칙이죠. 무역 서신을 작성할 때에는요, 문장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여 오해 없이 한 번에 서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특히 상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상품의 명세, 규격, 단가, 결제 조건, 인도 조건 등의 상세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confusing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헷갈린다라는 뜻이죠. 조금 혼란스럽게 쓴 걸 보면 We have your recent order. 자, order는 주문이죠. We have recent order. 최근 주문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여태까지 쭉 오면서 딱 한 번만 거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데 하루에도 한 2번, 3번 주문을 넣고 벌써 한 뭐 거래를 20년, 30년 동안 해왔는데 매달 거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recent order라고 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리어하게 바꾸게 되면 We have your order, 넘버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May, 날짜까지 써줘요.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for 900 pieces, leather handbags. 어떤 물품, 그리고 수량에 대한 언급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오더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성, 클리어니스 기억을 해 두시고 이 5C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요. 요거 각 번호별로 confusing, clear 아니면 2번 같은 경우에는 wrong, right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이 나올 겁니다. 같이 나오면서 처음에 1번 A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바꿨다 이렇게 명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 타이틀은 다음 중 5C 원칙에 따라 문장을 변경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란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confus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clear라고 되어 있는 거를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A처럼 쓰여져 있었는데 B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옳은 의사결정인데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B를 딱 써놔요. 즉 되게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문장을 언급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오히려 불명확한 문장으로 바꿔놔요. 그럼 이거는 잘못된 게 맞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면 바꿨는데 불명확한 문장을 명확한 문장을 안 주고 불명확한 거를 불명확하게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스타일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correctness, 명료성입니다.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사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5W1H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5W1H 원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육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겁니다. 그래서 who, what, when, where, how, why 에서 잘못 작성된 문장은 the favorite as well as the race were delivered in damaged conditions. 이 favorite 다음에 뭔가 조금 허전하죠. as well as가 들어가면서 앞뒤로 컴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고 favorite 같은 경우에는 단수 형태인데 복수 취급을 해놨죠. were하고 was. 그 다음에 마지막에 conditions하고 condition, 복수하고 단수 이렇게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에 conciseness, 간결성이에요. 무역 서신 내용은요, 우리가 뭐 원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는 길게 쓰는 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거래를 처음 시작하려는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 경우도 있는 거죠. 관련 사업에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거나 해당 물품을 처음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복잡하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다? 그러면 쉽게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간결하게 무역서신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을 피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문장이 길거나 복잡하면 자칫 자신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표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wordy, 너무 이제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Allow us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your letter which we have just received. In reply, we 뭐 쭉 나와 있는데 딱 보기만 해도 뭔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괜히 문장이 길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거를 concise, 간결하게 바꾸면요. We shall be glad to send you our booklet machinery as requested. 이거를 보내줘가지고 본인이 기쁘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간결성. 다음에 4번에 courtesy는 예의성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거래다라고 했을 때는요, 요즘도 많이 하죠. 이렇게 영업을 하거나 할 때에는 방문 거래를 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근데 해외 거래다라고 했을 때 방문 판매를 한다? 쉽지 않거든요. 뭐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하고자 원하는 기업의 어떤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도착한 서신을 봤는데 비속어도 쓰여져 있고 이러면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예의성이 중요시됩니다. 거래 상대방과 상호 우호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문장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미사여구는 상대방에게 도리어 거부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균형감을 가지고 작성해야 한다. 1번에 상대방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왼손을 든 거냐 오른손을 든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으면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앞에서 보여지는 손이 어떤 손인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 손이 어떤 손인지 이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무역 서신을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작성을 해라.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싶어요. 미팅 날짜를 잡고 싶어요. 근데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국가의 시간을 기준으로 미팅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시간 기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I wanna visit your office during this period 라고 썼는데 I wonder if you could permit me to visit your office sometime during this period. 뭔가 첫 번째 나온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네 사무실에 갈 거야. 약간 통보하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 나온 거 고쳐 쓴 건 어때요? 가고 싶으니까 혹시 시간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줄래? 라고 뭔가 부탁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이번에 명령조보다는 would나 could를 사용하여 정중한 영어로 쓴다. 예를 들면 우리 would, could, should, might라든지 아니면 please라는 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중함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조동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need to receive an immediate reply because we have to establish our new sale plan. 패턴은요. Could you please fill out and return this questionnaire by June so that we can let you know promptly of changes in the present pl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중하게 문장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부정적인 내용일 때에는 상대방을 주어로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유를 표현함으로써 예의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You delayed in delivery repeatedly during the past 2 months. 자꾸만 지연이 발생한대요. 패턴은요. Unfortunately, we have experienced repeated delays in delivery during the past 2 months. 즉 상대방이라는 주어를 빼버렸죠. 그리고 문장 구성을 다시 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성 중요하고 4번에 수동태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예의를 지키는 표현이다.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에 5번에 completeness, 우리가 완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역 서신은 작성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서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완전하고 질서정연하며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로 쓰여져 있는 거 보면 Shipment will be made in due course. 뭔가 문장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Complete, 완성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Your order for silk goods will be shipped at the end of this month. 어떤 물품인지도 나와 있고요. 또 선적 일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죠. 2번 한번 볼게요. Sales Letter에 주로 사용되는 원칙, 우리가 AIDA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무역서신을 작성할 경우에 사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즉,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든가 아니면 내가 팔려고 하는 이 물품을 마음에 들어 하든가 그래야지만 뭔가 대화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캐치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1번에 attention, 주의 환기입니다. 무역 서신을 작성할 때 시작하는 문단은 한두 문장으로 하고 간략하고 매력적으로 인사를 건네주거나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친근감을 주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첫 문장부터 우리가 판매하는 물품명은 이건데 단가는 이렇고 할인을 몇 %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2번에 interest, 흥미 유발, 흥미를 줄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특징을 간략히 서술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공하는 이 물품이 다른 서플라이어들이 공급하는 물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3번의 desire, 욕구의 창출입니다. 논증 및 입증을 위해서는 사실과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서 무역서신에서 또 많이 보이는 문장이 뭐냐면 거래를 제한하려고 무역서신을 작성을 하면서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아시아 지역에서 해당 물품의 넘버 1 디스트리뷰터다.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1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요. 그거에 대한 증빙이 제시가 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작년 매출액이 얼마인데 이 수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당 분야의 1등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표현해 주라라는 거죠. 다음에 4번의 액션, 구매 행동의 자극, 힘 있는 표현을 통한 보이지 않는 명령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파격적으로 50% 할인을 제공하겠다. 이러면 관심이 없다가도 저렇게 싸게 판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관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DA 원칙, 요거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알아두시고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무역서신의 구성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모 박스에 레터헤드가 중앙 상단에 딱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인사이드 어드레스, 데이트, salutation, 그 다음에 body of letter, 거기가 본문인 거예요. 그런 것들, complimentary clause, signature,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1번 볼게요. 무역서신의 기본 요소, 1번에 letterhead입니다. 서두, 서신 상단에 위치하며 발신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등이 기재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무역서신이 나왔을 때 이 레터헤드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해당 서신을 작성한 사람이구나 라고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데이트는 발신 일자입니다. 서신의 발생 일자를 나타내며 훗날 동서신에 대해 언급하거나 회신을 보낼 경우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이 사람한테 여러 번 편지를 받았어요. 답장을 해주고 싶은데 나머지 내용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들은 다 빼고 하나의 편지에 대해서만 답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편지에서 물어봤던 내용들을 답장을 해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날짜가 없으면 그런 것들조차 곤란해지겠죠. 다음에 3번에 inside address, 수신자 주소고요. 왼쪽 맨 위에 있어요. 봉투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더라도 수신인 성명이나 주소로 전달될 수 있게 편지 봉투의 수신인 주소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이거는 지금 이메일이 아니고 그냥 손으로 쓰는 손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작성을 하고 편지 봉투에 담아서 편지 봉투에 보통 주소를 쓰죠. 보냈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를 맞거나 그렇게 해서 편지 봉투 자체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편지는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열어봤더니 이 편지는 누구한테 갈 거다, 가야 된다라고 주소가 적혀 있으면은 우여곡절 끝에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saluta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dear all이라든지 아니면 dear sirs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서두 인사는 수신인의 존칭이 단수이면 단수, 복수이면 복수를 일치시킨다. 뭐 gentleman이라든지 아니면 dear sirs 뒤에 콜론이나 콤마를 쓰고 첫자 및 명사 대명사는 대문자를 쓰고 그 외에는 소문자로 쓴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지금 이론적인 내용을 다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이메일 쓸 때 요 양식을 썼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던 이 양식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알게 모르게 한국 회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들어가시는 신입사원 분들도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body of letter, 이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서신이 존재하는 목적인 거죠. 무역 서신의 핵심으로서 주요 내용이 명기된다. 간결하면서 예의 바르게 작성한다. 예를 들면 처음 서신으로 인사를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본인 소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신 회사를 내가 어디를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신뢰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은 이런 건데 관심이 있으면 좀 연락을 달라 라는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body of letter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길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한 4줄에서 6줄 정도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번에 complimentary clause, 결미 인사입니다. 끝맺음 인사말로 첫자는 대문자로 하고 마지막에는 컴마를 찍는다. 그 다음에 7번에 signature, 서명입니다. 무역 서신에 대한 책임 소재의 요건이 되므로 펜으로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동일인의 서명은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 서류가 누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작성이 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무역 서신의 보조 요소입니다. 1번 reference number, 참조 번호. 아까 전에 우리 기본 요소에서 날짜를 활용을 해서 답장을 보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참조 번호가 있으면은 굳이 뭐 날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참조 번호 몇몇 번에 대한 답신입니다 라고 처음에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에 attention line, 참조인이죠. 특정 부서나 특정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재하는 란을 말한다. 3번에 letter subject, 표제명.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 내용의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body of letter 부분 있죠? 본문 부분을, 내용을 제목으로 딱 요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identification marks, 서신의 작성자와 타이피스트의 이니셜을 표기함으로써 서신의 책임 소재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고, 5번에 enclosure notifications, 동봉물입니다. 서신과 함께 발송된 동봉물을 표시한다. 동봉물이 한 개면 enclose or ink, 여러 개면 includes 혹은 inks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서신을 보내면서 이 서신에서 설명하고 있는 물품의 샘플을 같이 보낼 테니까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해달라 라고 보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샘플을 같이 보냈는데 샘플이 중간에 분실돼 버려요. 그리고 편지만 갔어요. 근데 편지에는 샘플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샘플 자체가 아예 안 온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샘플을 동봉했는지 여부를 같이 명시를 해주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샘플이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번 연락을 해보겠죠. 샘플이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다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6번에 메일링
directions, 우편 종별 표시, 뭐 등기 우편이나 항공 우편이나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다음에 7번에 carbon copy notations, 사본 대부처. 서신의 사본이 수신인 이외에 제3자에게도 전달된다. 우리가 CC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조처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8번에 postscript, 추신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에 누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서신 하단에다가 따로 표시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게 이제 왜 내용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 타자기 한번 들어보셨죠? 저도 뭐 직접 써본 적은 없지만 타자기를 쓰게 되면은 내용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쭉 쓰다가 빠뜨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서신을 다시 타자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단에다가 추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PS, 포스트 스크립트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아마 요거는 지금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다 하더라도요, 예전에 다들 한 번씩은 이거를 써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그 한창 뭐 일기 쓰거나 아니면 뭐 서로 편지 써주거나 이런 것들이 또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편지를 이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에 PS 이렇게 해놓고 무슨 말을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항상 그렇게 써야 되는 것처럼 썼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포스트 스크립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쉽게 남겨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실제 요 원칙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는 서신이 하나 샘플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뭐 레터헤드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참조 번호, 그 다음에 뭐 쫙 들어가 있고, 그 중간에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실크 셔츠라고 되어 있죠? 아마 실크 셔츠에 대해서 언급해 놓는 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letter. 그 다음에 Concerning the inquiry of silk shirts. We are enclosing our illustrated catalog with the price list. 카탈로그는 물품 설명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라이스 리스트는 가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So that you decide the order. 그래서 카탈로그하고 가격표를 동봉해 줄 테니까 주문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We assure you that the prices and quality will be satisfactory. 만족스러울 거고, If you want to obtain any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언제든지 연락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서신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작성이 되기는 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요 대부분 다 이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또 이 내용들은 나오니까 알아두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3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